보통 우리가 역사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고 하면요. 그 아주 밝은 조명에 켜진 쾌적하고 조용한 미술관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유리병 너머로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당신과 제가 도착한 이 탐구와 목적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2026년 일본 교토에 위치한 한 오래된 대학 도서관에 수장고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 곳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아주 희미한 조명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어둠 속이죠. 여기서 한국인 연구자 윤서아가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한 폭의 낡은 두루마리 그림을 스르륵 펼치기 시작합니다. 와, 그 두루마리가 풀리는 순간 나타나는 풍경,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더면 꽤 흥미롭고 다채로운데요. 현대 시각으로 조선의 권력 구조를 파헤친 정치 네트워크 분석 논문부터 미술사 저널, 그리고 묶은 꿈 몽유도원도 1447 조선의 봄이라는 아주 심층적인 텍스트까지 다양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다양한 문서들이 공통으로 분석하고 있는 단 하나의 대상이 방금 그 수장고에서 펼쳐진 그림, 바로 몽유도원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누렇게 바랜 비단 캔버스가 열리면요. 왼쪽에는 아주 험준하고 날카로운 기암괴속들이 엄청 위협적으로 솟아있습니다. 약간 현실 세계의 팍팍함이 묻어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런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면 뾰족한 바위들 사이로 묘한 안개가 막 피어오르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와, 거기서부터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네, 수만 송이의 분홍빛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신비로운 이상향이 눈앞에 쫙 펼쳐지죠. 맞아요. 저도 자료에 첨부된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보면서 한참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이 제기하는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그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림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 두루마리에는 덩그러니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 옆으로 누군가 막 빼곡하게 적어 내려간 한자 문장들이 진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한 왕자의 몽환적인 꿈에서 시작된 그 붓질이 대체 어떻게 당대 최고 지성인들을 촘촘하게 엮어내는지 말이죠. 맞습니다. 그 거대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네트워크 지도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이상향이 왜 불과 몇 년 뒤에 그 끔찍한 피로 물들어야만 했는지, 그 600년의 추적기를 당신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려면 먼저 그림이 탄생한 1447년이라는 시간의 한가운데로 쑥 들어가 봐야 합니다. 세종 29년이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조선은 국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막 폭발적으로 구축되던 시기였어요. 기록을 보면 이 시기의 역동성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경복궁에서는 문명의 설계자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농사직설, 칠정산, 약간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들을 막 밀어붙이고 있었고요. 네, 조선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던 셈이죠. 그런데 같은 시각 한양 북촌에 위치한 비해당이라는 저택에서는 세종의 셋째 아들인 서른즈음에 안평대군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깹니다. 그 안평대군이 꾼 꿈의 내용이 꽤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험준한 산길을 헤매다가 복사꽃이 만발한 속세에 찌든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공간에 도달하는 꿈이었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릉도원이네요. 네, 바로 그 도교적 파라다이스 무릉도원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안평대군은 이 생생한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도화서 소속 화관이었던 안견을 즉각 부르잖아요. 네, 안견을 호출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어요. 안평대군 정도의 권력자라면 당대에 이름난 양반 출신의 문인 화가들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신분이 낮은 기술직 관료인 안견을 선택했을까요? 그 선택이 바로 안평대군이 가진 그 뚜렷한 목적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목적성이요? 네. 양반 사대부들이 그리는 그림에는 필연적으로 그들 자신의 에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철학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고집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이 원한 건 화가 개인의 철학이 담긴 예술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거대하고 복잡한 문명의 이상향이라는 비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교한 기술력으로 구현해낼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안견을 단순히 외주 작업을 맡길 그 흔한 하청업자로 본 게 아니라 네, 자신의 비전을 완벽하게 캔버스에 옮겨줄 수 있는 일종의 수석 엔지니어로 발탁한 거죠. 수석 엔지니어, 마치 현대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언더그라운드의 천재 아티스트를 딱 발탁한 것 같네요. 안견 역시 이게 단순한 풍경화 한 점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그럼요. 안견은 붓을 들면서 이게 세종과 안평대군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조선의 청사진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수와 기법들을 진짜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왼쪽의 현실 세계에서 오른쪽의 이상 세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스펙터클한 파노라마를 완성해내죠. 그렇게 안견의 붓끝에서 완벽한 마스터피스가 탄생을 한 거군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작품을 다루는 현대 논문들은 정작 그림 그 자체보다 그림 옆에 길게 이어지는 그 여백의 텍스트에 엄청 집중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두루마리의 전체 길이를 보면 그림 자체는 1m 남짓인데요. 네네. 그 뒤에 붙은 찬문, 즉 글빌의 길이가 무려 20m에 달합니다. 세상에 20m요? 진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구조네요. 그렇죠. 안평대군은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당시 조선을 움직이던 핵심 문인들을 차례로 부릅니다. 하연, 김종서,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등 총 21명의 최고 학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차례대로 감상평을 적어내려가요. 연구자들이 이 20m짜리 글씨 뭉치를 두고 조선 전기 문화 네트워크의 지도라고 분석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약간 뭐 그림 구도가 훌륭하네, 복사꽃이 예쁘네 식의 예술적 감상을 남겼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창한 수식어가 붙었나 싶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네, 그런데 논문에서 텍스트 내용을 딱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그들의 글은 단순한 예술평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21명의 찬시를 분석해보면요. 이들이 아주 강하게 공유하고 있던 지적 유대감이 드러나요. 아, 지적 유대감이요? 네, 어떤 시에서는 집현전에서 다 같이 밤새 책을 편찬했던 날을 회상하고 또 어떤 글에서는 성균관 시절의 학문적 동지애를 은유적으로 쫙 표현합니다. 와, 현대의 네트워크 분석가들이 이들의 관계망을 데이터로 돌려봤더니 홍인관계라던가 학문적 스승과 제자, 또 주요 국가 프로젝트의 공동 참여 같은 수많은 교집합이 안평대군이라는 구심점으로 촘촘하게 모여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의문이 팍 들었던 찬시가 딱 하나 있어요. 이 21명 중에 가장 먼저 글을 남긴 사람이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하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연이죠. 영의정이면 왕조 국가에서 국왕 다음가는 행정부의 최고 실권자인데 이 70대의 아주 노련한 정치가가 30 남짓의 젊은 왕자인 안평대군한테 그대는 문단의 거두로다라고 극찬을 남깁니다. 네, 엄청난 칭찬을 하죠. 아니, 아무리 대군이라지만 국무총리가 새파랗게 젊은 왕자한테 이런 표현을 공식 문서에 남긴다는 건 정치적인 선을 약간 아슬아슬하게 넘는 행동 아닌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조선 정치사에서 그런 찬사는 단순한 일상적 예의나 아부 차원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의정 하연의 그 문장은 사실상 공개적인 정치적 지지 선언이었습니다. 아, 지지선언이요? 네, 당시 세종치하에 집현전을 중심으로 막 성장한 엘리트 관료 집단은 자신들의 학문적 이상을 현실 정치에 쫙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하연이 안평대군을 문단의 거두로 치켜 세운 건 이 거대한 엘리트 그룹이 안평대군을 자신들의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구심점으로 확고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 이걸 현대식으로 쉽게 비유하자면요. 이 20m짜리 두루마리의 글을 남긴 행위 자체가 현대 정치에서 어떤 유력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막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연대 서명을 하거나 지지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는 딱 그런 메커니즘이었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명분이고 진짜 목적은 그 결속력을 눈에 보이는 아주 확실한 형태로 증명하는 거였네요.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 몽유도 원도가 왜 그토록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료인지가 아주 명확해지죠. 아름다운 예술품의 껍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정교하고 우아한 형태의 정치적 연대 서명이었단 셈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놀란 게 있어요. 이 촘촘한 엘리트 카르텔,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랑 천재들이 쭉 이름을 올린 이 두루마리의 맨 마지막에 마침표를 딱 찍은 인물이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누굴 예상하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신숙주나 뭐 정인지 같은 집현전의 그 최고 에이스가
아주 멋지게 대미를 장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1번째 그 마지막 찬시를 쓴 사람이 성균사 최유라는 인물이더라고요. 네, 성균관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관료였죠. 맞아요. 도서관 수장고에서 자료를 연구하던 학자들도 이 부분을 엄청 주목하더라고요. 국정을 주무르는 재상들이랑 역사에 이름을 남긴 천재 학자들의 뒤를 이어서 왜 하필 성균관 음악교사가 이 거대한 연대기의 문을 닫았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약간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한데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핵심 원리인 예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예학이요? 예의와 음악. 보통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숨막히는 예의범절이나 아주 엄격한 신분 질서, 막 사소삼경 달달 외우는 뻣뻣한 유생들 모습만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이런 텍스트 중심의 차가운 세계관 속에 음악이라는 이 엄청 감성적인 요소가 도대체 어떻게 기여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었던 건가요? 우리가 예와 악을 보통 예학이라고 묶어서 부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국가 통치 시스템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는 사람들의 신분과 역할을 딱 나누고 질서를 쫙 부여하는 아주 차가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예만 존재하면 사회는 너무 경직되고 결국 계층 간의 갈등이 막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아, 숨이 막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악, 즉 음악이었습니다. 세종시대의 천재음악가 박연은 음악이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유흥이 아니라고 봤어요. 서로 나뉘어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하나로 부드럽게, 조화롭게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라고 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음악이 지금 우리가 카페에서 듣는 그런 백그라운드 뮤직이 아니라 아니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싹 조율하는 고도의 심리적 통치 기술이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고 법이나 제도만 주구장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균사 최유가 유생들에게 가르친 핵심은 국가의 리더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과 화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였죠. 아, 그 조화의 원리인 음악을 몸에 깊이 체화해야 한다는 철학이군요. 맞습니다. 그 철학을 가르친 겁니다. 아, 전문가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마지막 21번째에 최유의 이름이 딱 박혀있는 이유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 몽유도원도라는 두루마리 앞부분에서 정치가들이랑 학자들이 조선의 법 그리고 제도 학문적 이상이라는 뼈대를 막 세워놓았잖아요. 네, 탄탄하게 세웠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최유는 마지막에 음악이라는 이름의 찬시를 딱 얹은 거잖아요. 이 사회가 뻣뻣하게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통치 철학의 완성을 빵! 하고 선언한 거네요. 아, 정확합니다. 시각적인 그림, 그리고 이성적인 문장,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음악까지. 이 두루마리 하나에 1447년 조선이 꿈꿨던 가장 완벽한 국가의 시스템과 철학이 하나의 우주처럼 아주 온전히 담겨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압도적인 기획력이네요. 예술의 형태를 빌려서 국가의 운영체제를 그냥 문서로 영원히 박제해 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역사가 잔인한 게요. 모든 완벽한 설계가 현실의 폭력 앞에서는 진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이 몽유도원도의 이후 역사가 그걸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 찬란했던 지성인들의 우정과 철학의 네트워크가 불과 6년 뒤에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맞아요. 1453년에 발생한 개유정난이죠. 네, 개유정난입니다. 보통 이 사건을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권력을 참탈하려고 조카 왕위를 빼앗은 단순한 왕조 비극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오늘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딱 보면요. 이건 완전히 이념과 이념의 물리적인 대충돌이었습니다. 그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수양대군의 눈에 이 몽유도원도랑 20m에 달하는 찬문들이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아주 흥미로운 접글이네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겉으로는 자기들끼리 막 아름다운 예술론하고 문학론한다고 예쁘게 포장했지만 권력을 호시탐탐 노리는 수양대군의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보면 이건 사실상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뭉친 거대한 반대파 명부안이었을까요? 와,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권력공학의 시각입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 주변에 쫙 형성된 이 강력한 지식인 카르텔이 자신의 권력 장악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걸 아주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아, 눈엣가시였겠네요. 하다다죠.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의 칼날은
가장 먼저 이 두루마리의 이름을 올린 그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찬시를 썼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군요. 네, 비극의 시작이죠. 두루마리 앞부분에 아주 위풍당당하게 글을 남겼던 영의정 김종서가 가장 먼저 수양대군의 철투에 쓰러졌고요. 훗날 우리가 사육신으로 부르게 되는 박팽령과 성산문은 처참한 고문 끝에 목숨을 잃습니다. 참. 안평대군 본인 역시 사약을 받고 역사 속에서 아주 씁쓸하게 지워지죠. 이 목류도원들을 중심으로 엄청 끈끈하게 엮여서 막 국가의 미래를 논하던 동지들이 하루아침에 처형대에 오르거나 서로를 배신하고 원수로 갈라져 버린 거네요. 그들이 모여서 무릉도원을 이야기하고 막 조선의 봄을 노래했던 그 공간이 비해당이잖아요. 네, 안평대군의 저택이죠. 그 아름다운 공간도 그날 이후로 영원한 침묵에 잠겨버렸겠네요.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이 두루마리를 쫙 펼쳐놓고 붓을 나누면서 가장 고상한 철학이랑 음악을 논했던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순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네, 끔찍한 일이죠. 이 그림은 600년 전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우정을 증명하는 정말 눈부신 기록인 동시에 그들이 맞이한 참혹한 파멸을 예고하는 데스노트 같은 살생부이기도 했던 거네요. 이 학문 공동체가 그렇게 무참히 붕괴되면서 그 결속의 증거였던 목류도원도라는 물리적 대상, 즉 그림 역시 극단적인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 글씨 자체가 증거니까요. 맞습니다. 찬문이 적힌 사람들의 이름은 그 자체로 역적의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이 두루마리는 조선 역사에서 아예 좌치를 감춰버립니다. 세상에.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그 끔찍한 전란의 불길 속에서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바다를 건너가서 오랜 세월 일본의 여러 소장자들의 손을 거치게 되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전란이랑 약탈 제국주의의 온갖 혼란을 다 뚫고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지금 2026년 일본 교토의 서늘한 수장고에 딱 보존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 모진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이 얇은 비단 두루마리가 불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기적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역사적 사료와 현대 분석 논문들을 통해서 파헤쳐본 이 긴 여정을 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목유도원도는 어느 한 젊은 왕자가 꾼 그저 예쁜 꿈의 기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 시대의 정치, 학문, 예술 그리고 국가의 철학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음악까지 조선 문명의 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융합해놓은 고도의 정치적 예술 기술이었습니다. 영어로 political art technology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림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을 하나의 굳건한 네트워크로 꽉 묶어낸 치밀한 도구였죠. 이 사례는 예술이 단지 미학적인 감상의 대상을 넘어서 어떻게 현실 정치를 쫙 결속시키고 이념을 시각화하는 아주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표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이 거대한 두루마리는 그저 먼 과거의 유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상과 이념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어떤 방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예술이 곧 정치적 결속의 아주 생생한 증거물이라는 그 통찰이 오늘 가장 뼈저리게 훅 다가오네요. 당신이 오늘 이 여정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툭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상상이죠? 만약 지금 저 서늘한 교토의 수장고에서 펼쳐진 목유도원도 두루마리의 가장 끝자락에요. 그 600년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과 기적적인 생존을 묵묵히 다 지켜본 2026년의 현대인인 당신이 22번째 찬시를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여백이 허락된다면 말이죠. 와, 그 여백에 무엇을 채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과거의 방관자에서 역사의 참여자로 위치가 싹 바뀌게 되겠군요. 네, 계유정란의 피바람, 그리고 수백 년의 타양살이를 다 견뎌내고도 여전히 캔버스 위에서 분홍빛으로 선명하게 피어있는 저 서늘하고 아름다운 무릉도원 곁에 당신이라면 예술과 권력의 덧없음에 대해 과연 어떤 문장을 잉크로 남기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조명 속 600년을 버텨낸 낡은 캔버스가 어둠 속에서 지금 당신의 대답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며 오늘 준비한 탐구 여정을 모두 마칩니다.